알면 당신도 법해라.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못 먹고 다녀도 법은 꼭 챙겨 먹고 다니는 남자 MC 김효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어.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나쁜 상황이 없도록 사전 봉쇄. 법 읽어주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You can't handle the truth. 넌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하지만 법의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이야, 오늘은 또 이렇게 영화 명대사를 인용해서 문을 열었는데 전 팀장 외우기 힘들었겠어요. 영문과 나왔습니다. 이 발음이 간신히 외웠네. 나는 근데 핸덜이라고 들은 것 같아. 핸덜. 핸더. 미국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핸덜. 예. 감당하다. 예, 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감당 못할 것도 없죠. 제가 좀 네. 반듯한 이미지 아니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근데 전 팀장이 순수해요. 네. 아이가 아빠 좋아하죠. 맞아요. 이제 제가 네. 사실은 네. 그 요즘 아이들이 네. 정신 연령이 높아요. 이제 7살 됐는데 네. 어떨 때는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네. 저보다 어른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 팀장님 아들이 아빠 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똑같이 그렇게 잘생겼어? 네,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냥 아빠 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잘 봤어요. 아빠랑 딱 붙여놓으면은 절대 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네. 근데 보면은 진짜 아이들은 우리 세계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우리랑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그 계층을 봐도 우리 때하고는 참 이 느낌이 많이 다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제 우리도 개인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네.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네. 그런 어떤 관점들이 생기잖아요. 네. 다양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네. 눈도 굉장히 공정하게 네, 네. 그리고 평등하게 좀 바라보는 것 같고 네. 저는 놀란 게 이제 네. 청소년 토론회 같은 게 이제 가끔 TV에서 나오는데 네. 말들을 너무 잘해요. 어떤 생각을 네, 네. 이야기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힘도 좋더라고요. TV에서만 봤죠. 네, 또 어디서 나는 그 토론 프로를 MC를 했잖아요. 저는 아예 그 토론 프로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국회 방송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라고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한 민주 사회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래요? 있고요. 저는 거기 패널로 나갔습니다. 그랬구나. 신변은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항상 그 저 고등학교 국회의장배 고교 토론왕이에요. 네. 그 프로가 국회의장상을 받는. 네. 근데 제가 그 MC였거든요. 네. 근데 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MC를 보면서 내가 이제 생각이 짧다, 지식이 짧다는 걸 드러내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 잘해. 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저 지식이 짧은 거 티나면 안 되는데 네. 엄청 신경 써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듣잖아 아이들 말을.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네. 쭉 이제 건강하게 자란다면은 네. 이제 정치에도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특히 참정권 관련해서 이제 나이를 낮춰야 된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됐죠. 네. 지금 그 피선거권이 네. 25살 이상이죠.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25살 이상이에요?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출마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본회의에서 총선,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뭐 만 18세만 되면 네. 만약에 고3이라고 할지라도 생일이 지나면 이제 만 네. 18세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3 학생도 사실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야, 이러면은 고등학생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이 법이 네. 해방 3년 후 네. 1948년 피선거권이 25세로 그때 결정이 됐었는데요. 73년 만에 그것도 7살이나 낮은 18살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낸 건데요. 너무 많이 내려왔다. 네. 네. 다만 이 대통령 선거는 네, 네. 만 40세 이상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라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피선거권이 25세인 국가는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런 네.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네. 피선거권 나이를 이미 18세로 해놨고요. 아, 그래요? 30세 이하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 국회의원 평균 연령? 네. 50대? 네.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언뜻 생각하면 50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비슷하신데요. 네.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5.5세입니다. 아, 뭐야. 네, 그래서 더 네. 젊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목적은 민주주의, 민주시민 양성이다라고 네네네네.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청소년을 그냥 미성년자, 미숙하다라고 보는 편견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성 중심 또 어른 중심인 사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법 개정 계기로 해서 그 견고한 차별의 벽을 허무는 변화의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은 학교 안에 질서도 무너진 판에 청소년 의원이 웬 말이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때와 지금의 세대의 이 성숙도가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성숙한 시민이 되는 중요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태랑의 역할도 중요하죠. 오늘의 법 주제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교육차별은 줄이고 가치는 올리고 인간존엄 교육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거권도 좋고 또 정치가 젊어지는 것도 좋지만 교육이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오늘 교육의 가치를 드높일 교육법을 하나로 안고 법대랑을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아름답게 써야 합니다. 출신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점수를 가산점을 차등 적용을 합니다. 배점을. 회사가 위반했을 때는 네.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 신설해야 되는데 특수학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일반 학급보다 학생 숫자를 좀 더 줄이는 것.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 포함해서 좀 더 제도적인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이랑 학교 협동조합 기본법이랑은 좀 다릅니다. 네. 학교 협동조합의 역할 네. 그리고 정의를 우리가 먼저 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안양의 모든 것을 듣고 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안양 만안의 만인이 사랑한 의원 강덕구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음을 좀 맞춰봤습니다. 오늘은. 예. 네. 안양의 모든 걸 듣고 있다. 안양의 모든 걸 듣고 있다. 예. 그리고 알고 있다. 예, 그리고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강덕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듣고 있다 일전에 쓰신 책 제목이시죠, 이것도. 맞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예. 경청, 아. 듣는 거. 예. 그래서 잘 듣겠다, 예. 경청하겠다, 예. 그리고 소통하겠다, 예. 공감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듣고 있다. 예. 그때가 좀 귀엽잖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이제 예. 듣고 있다, 예. 듣고 아, 있다인데 그러니까. 귀여워요, 발음이. 듣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아무튼 오늘 즐겁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벌써 이제 설이 지나고 2월인데요. 예. 2월에도 역시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보내고 계신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선거 네. 얼마 안 그렇죠, 남았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 선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역구 현안 네. 제대로 잘 시민들이 요구하는 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은 누가 뭐래도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 포함해서 올해 큰 틀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이 넘치시네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그리고 소리통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진짜요. 네. 울림통이 있으세요. 네. 울림이 있으세요. 말씀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이제 방송 녹화 전에 네. 메이크업실에서 네. 그분들이 해주시는 손길 하나하나에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한 10초 있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한 5번 아니, 근데 들었어요. 그러면 메이크업 하시는 분 힘든데. 여기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네. 저희 때는 통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버스에 차장 누나가 있었습니다. 네. 네네네. 어느 날 제가 차비를 내려고 그랬는데 안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 안 받느냐라고 제가 그 누나한테 평소에 인사를 물어봤더니 너무 잘하셨나? 항상 내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는 너무나 참 좋은 인상을 줬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려라. 그래갖고 내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냥 내려라. 그래갖고요. 그걸 아이스케이크 사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아이스케이크가 생겼네. 네, 아니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그 실천에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습관화되셨네. 정치인으로서 하는 그 습관성 네. 멘트가 아니었네요. 습관화된다. 제가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양 만안구에서 네. 초등학교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국회 입성 전에 이미 3선 도의원 지내셨고 안양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안양 만안구에서 또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이제 본인 그 고향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예.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정치인은요. 네. 자기가 정치를 시작하는 것, 정치를 네네. 하는 곳이 고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정치를 시작하는 그곳을 네. 고향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그렇다 하지 네. 않나요? 아우 지역구 네. 사랑이 아주 철철 그러네, 넘치시는데 그 안양 지역구 사무실에 가면은 실제로 강만소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해우소는 제가 들어봤는데. 해우소. 해우소 시원하잖아요. 그죠? 시원한 곳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아픈 곳을,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만소라고 하는 것은 네. 강북구와 함께 만안구 주민들이 소통하는 그래서 강만소입니다. 예, 다양한 민원들을 받고 있고요. 네네. 현재까지 90여 건을 받았는데 절반 정도는 해결했고요. 네. 한 반 정도는 솔직히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안 되는 거는 솔직하게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하나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지금 이 주택 공급이 심각한데 예를 들면 좀 도로 위에다가 네. 아니면 하천 쪽에다가 한번 아파트를 줘보면 어떻겠냐. 이런 상상력을 갖고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주택 아이디어를. 공급을 좀 늘려야 되는데 주택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토지잖아요. 토지. 그렇죠. 예, 그래서 토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싸게 공급을 할 수 있고 예. 이런 민원도 있고요. 이거 90건 중에 이거 해결 안 된 민원이 상상력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남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그리고 민원도 그 있고. 절박한 마음을 들어주신다. 예. 이것도 꽤 의미가 있어요. 야, 그러면은 저도 저희 지역구 안 가고 예, 예. 민원 있으면 예. 강만소로 가겠습니다. 물론 개별적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과 연관된 거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우선이기 때문에 만안구의 소통입니다. 만안구의 소통. 저 강만소. 예, 이름이 중요합니다. 만안구, 네. 강득구 의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할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또 네. 위원이시고 교육 관련 법안도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예, 예. 그 여러 분야 있을 텐데 유독 또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살면서
나이가 또 아니면 공간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시기가 있었고 공간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학교 다닐 때 네. 그리고 또 학교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80년대였잖아요. 네. 그 당시에 불시에 가방 검사하고 예,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뭐가 좀 나오고 뭐 이러면서 문제 학생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사람을 엄청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가방에서 신문이 나왔던 거 아닌가요? 신문은 아니고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그 당시에 불온서적으로 예, 이제 그 당시에 금서로 사실 그 당시 학생 활동 포함해서 개인의 자유를 알게 모르게 억압하던 시대죠. 예. 의원님 말씀 안 하셨지만 보니까 이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 학생 기록부에 사상과 생각이 불건전한 학생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었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예를 들면 상상력과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활자 매체에 빠졌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좀 속이 깊은 아이 그렇지만 약간은 좀 예를 들면 좀 걱정도 되는 아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면 사상과 사상이 생각이 불건전한 학생. 예, 이거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낙인 찍네요. 한다라는 건 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중학생한테 중학생인데. 어떻게 사상이 네.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인지 의원님의 1호 법안이 네. 한편으로 좀 일맥상통하는 법안인데 기초학력보장법입니다. 그 1호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지 네,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제도권 학교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벌어졌죠. 네. 그리고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교육을 작년 1년 동안 받아왔잖아요. 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옆에서 케어를 해줍니다. 네. 부모가 케어가 안 되면 누군가가 대신 또 부모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방치되죠. 방치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예를 들면 저임금 일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그 일자리마저 읽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을 갈 수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기초학력 이 부분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초학력에 대해서 좀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국가 책무로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라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해가 설명을 됩니다. 잘 알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찍부터 우리 강 의원님은 교육 양극화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이해하고 계셨고 또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지대하셨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 저희 법대랑 주제가 교육 차별은 줄이고 가치는 올리고입니다. 강덕구 의원님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고민이 가득 담긴 3가지 법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잘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강덕구 의원님의 교육 차별은 줄이고 가치는 올리고 인간전용 교육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학벌 채용 고리를 끊어라.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입니다. 네. 학벌, 채용. 우리 모두가 100% 이해하고 있는 문제고 참 저것 때문에 뭐가 안 돼. 다들 이제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이 관행의 골이 너무나 깊지 않나요? 깊은 정도가 예. 아니고요. 구조화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예,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 구조화되어 있는 걸 깨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제도라는 게 개인의 능력, 개인의 성취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사교육을 얼마만큼 제대로 그리고 또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갖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 제도에 잘 적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학교 들어갔다. 그걸로 한 사람의 평생 인생이 규정되어진다라는 것. 이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와 문화를 어떻게 깰 것인가. 그것이 또 다른 열린 사회고요. 그것이 또 다른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의 예.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먼저 차별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출신 학교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국가 자격제도라든지 장학금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또 직업 훈련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네. 고용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수진 의원이 네.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입시, 채용, 국가 자격 등에서 이제 학력이라든지 출신 학교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차별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작년 국감 때 네네네. 국감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인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학교 이름이 쓰여져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출신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점수를 가산점을 차등 적용을 합니다. 배점을. 이거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을 보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병력 이런 이유로 차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이 불합리한 개인정보 요구 수집을 금지했지만 네네. 출신 학교 정보는 여기서 제외됐었는데요. 이번에 내신 법안에는 이런 처벌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우리가 벌칙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관이나 회사가 위반했을 때는 네. 이 타인에게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입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인 네. 원인 규명. 입증 책임. 규명을 입증을 네. 우리 기관이나 회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차별이 악의적인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네. 아주 처벌 규정을 세게 그러니까. 두셨어요. 예. 또 보니까 학력 등에 대한 차별 권리 구제에 대한 조항도 자세하게 담으셨는데 이 권리 구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학력에 대한 차별 피해자가 네. 국가권익위에다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고요. 네. 그리고 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 차별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 공고 내용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학벌 중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또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잘못된 불공정 관행, 어디 회사 입사할 때도 그렇고 예. 이런 관행들이 좀 어느 정도 다스리는 효과가 초기에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이미 한국 사회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이 문화를 깰라 그러면 제도의 네. 강제 규정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도가 법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예. 너무 큰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법 중에 하나가 김영란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너무 일상화돼 있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깨질까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강제하게 되니까 이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김영란법도 문화를 바꾼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이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실제로 한 것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 시행 이후의 성과를 분석한 게 있거든요. 네. 이 연구 결과 보면은 서울대, 연대, 고려대 출신의 비율이 과거 15.3%였는데 네. 시행 이후 도입 뒤에 10.5%로 줄었고요. 5%가 줄었네. 예, 반면에 이제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비율이 38.5%에서 43.2%로 출신 대학 숫자도 10.3개에서 13.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네. 결과 데이터를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저는 의미가 있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네. 네. 들이 블라인드 채용 이후에 네, 네. 한 5% 정도가 예, 아까 줄어들고 줄은 게 그리고 또 수치가. 지방에 있는 대학이 네. 좀 더 제도권으로 예, 예. 이렇게 공정하게 시험을 봐서 들어오게 되고 네. 학교 수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희망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것은 네. 공정이라는 그리고 또 기존에 예를 들면 소수 독점 구조를 깨고 열린 사회로 가는 하나의 시작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강덕구 의원님의 교육차별은 줄이고 가치는 올리고 인간 존엄 교육법 그 두 번째 법안은요.
특수학교는 학교가 아닌가요? 특수학교 부지 의무화법입니다. 네, 특수학교라고 하면 이제 장애인 학교 등을 말할 텐데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거기에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혹시 학교 가는 길이라고 보신 적 있나요? 학교 가는 길. 예, 영화. 우리 아이들은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학교 다니면 안 되나 보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다가 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표현은 아니더니 이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싶은 게 이렇게 욕심입니까? 특수학교 그 네네네네. 아이들이 네. 다녀야 될 부모님들이 네네네.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무릎 꿇고 예를 들면 안타까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학교가 만들어지죠.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그 도연할 때 네. 안양 군포 의왕 가천이면 100만이 넘는데 예. 그 지역에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아이가 학교, 예를 들면 특수학교를 가려면 통상적으로 한 1시간 전후의 거리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100만 건이 넘는 도시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학교 부지를 확보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학교를 못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천 세대 이상 학교, 예를 들면 그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 신설해야 되는데 특수학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 조건을 달아서 네네네. 당연히 예를 들면 몇백 가구 이상이 신설될 때는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법안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예. 이제 보니까 특수학교 현황이 진짜 적네요. 너무 부족해요. 그죠? 왜냐하면 서울시에 지금 32개 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 38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가 9만 8천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2만 7천 명밖에 안 돼. 절반도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 원거리 통학도 어렵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네요. 생각이 들 수밖에 예. 없네요. 그러면 그동안 특수학교 부지는 도대체 어떻게 조성해 왔는지가 참 예.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네. 하겠다 말씀이신데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그동안 그전에는 이제 교육청이 예를 들면 그 지자체의 건의를 받고 또 민원을 받고 되니까 원칙적으로 만들고 이런 지자체랑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랑 예. 협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민원이 있을 때는 무산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의무화했다, 강제화했다라는 게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사실 법상으로 특수학교가 좋은 자리 찾아가는 것도 맞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네. 뭐 사실은 캐나다도 그렇고 해외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교육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애와 비장애 차별 두지 않는 교육. 궁극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바꿔야 할 것들이 많죠. 중요한 건 시설이라고 먼저 시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를 들면 학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이 그 선생님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적어도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뜻한 눈으로 함께 이렇게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되 네.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아이들에 대한 좀 더 따뜻한 관심, 따뜻한 배려. 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통합학급의 다른 일반 학급보다 학생 숫자를 좀 더 줄이는 것.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 포함해서 좀 더 제도적인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환경 조성, 그다음에 장애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특수 교육의 내실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을 둔다든지 학생 수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통합 교육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아유, 진짜 이렇게 같이 이 장애, 비장애 네. 인식의 어떤 차이 없이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강덕구 의원님의 인간존엄교육법 그 세 번째 법안은요. 협동하면 교육 가치가 쑥쑥 자라요. 학교 협동조합 지원법입니다. 네. 자, 학교 협동 조합이라 하면 교육 경제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네네네. 있었고요. 네. 제가 알기에는 손학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처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법을 만들었죠. 근데 협동조합 기본법이랑 학교 협동조합 기본법이랑은 좀 다릅니다. 네. 학교는 일단 대상이 다르고요. 네. 내용이 달라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좀 학교라는 영역에서 좀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자 그래서 네. 학교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 협동조합은 그 동안에는 어떤 역할을 해왔나요?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는 네. 이 2013년도 네. 아마 서울의 두 군데 학교에서 네. 매점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매점에서. 예. 그래서 매점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선생님 예. 그리고 또 학부모 네네. 이렇게 교육의 3주체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학교 매점을 시작했는데 네네네. 지금은 전 그 영역들이 더 확대되고 예. 그리고 또 일반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치가 네네네네. 중요한 시대 정신인데 우리 그 학교 자치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 이 협동조합법이 이제 현재는 없는데 법률이 아닌 지역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동안 예. 어떻게 운영돼 왔습니까? 신 변호사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도부터 시행돼서 네네네. 전국 곳곳에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운영되어 있는데 네네. 학교에서도 2013년도부터는 공통의 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뭐 교육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학교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서 운영된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조례는 네.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만든 거죠. 예. 아, 네. 그렇군요. 예. 그 학교 협동조합 육성법을 그래서 제정안으로 내신 건데 그렇죠. 예. 요 제정안이 그러면 학교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네. 학교 협동조합의 역할 네. 그리고 정의를 우리가 먼저 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교육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법안에 의해서 교육에 맞추자 이런 개념이신 것 같아요. 자, 전 팀장, 해외에도 학교 협동조합이 있겠죠? 어디가 일단- 가장 유명합니까? 네, 유명한 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교사 중심 노동자 협동조합 GSD라고 불리는데요. 네. 1985년에 18명의 이제 교사가 준비해 세운 학교로 현재 8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는 학생이 모두 한 15,000명 정도 되고요. 1,500명의 이제 교사 그리고 행정 지원 중에서 1,200명이 조합원이고요. 이 학교 공동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 돈을 내야 되는데 한 3,200만 원 정도 출자금으로 내야 되고요. 재정의 40%는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학교 자체 운영, 학부모들이 학교에 다달이 내는 회비로 또 충당이 되고요. 네. 그 마드리드 상위 사립학교가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내는데 반해서 이 GSD는 5분의 1 수준이죠. 한 18만 원 정도 오. 내면은 교육, 그다음에 뭐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주인 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곳 있는데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부터 협동조합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그 2015년 기준으로 협동조합 학교가 현재 한 850곳이 넘는다고 해요. 이 커리큘럼과 교육 방식에 협동심을 배양하는 내용도 담고요. 네. 그다음에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영국은 학교 자체가 이제 협동조합인 셈인데요. 우리하고는 좀 형태가 다르긴 합니다만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면에서는 일면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의원님, 학교협동조합법이 제정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역이 변화하고요. 지역이 변화로. 예. 예. 그리고 학교가 변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학교라는 게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한 공간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건요. 네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네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예.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 네. 없든 간에 전부 다 1인 1표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상생입니다. 상부상조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런 게 민주시민으로서 네.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이 진정한 마을 자치가 저는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자치라는 건 네. 그야말로 마을 주민들이 네, 네. 주체가 돼서 네. 마을의 큰 틀에 예를 들면 방향성들을 결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네네. 중심이 돼서 논의를 하고 이런다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주민자치가 그러네요. 실현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시민으로부터 이임받은 선한 권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마을 단위가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들이 잘 당겨지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교협동조합 지원법에서 시작을 했지만 진정한 주민 자치까지 예. 예, 갔네요. 예. 예. 이렇게 이제 교육에 대한 네. 열정도 대단하신데 그 작년에 한동안 안양역 근처 폐건물 그 앞에서 서명운동 받으셨어요. 네, 네. 그 원스퀘어였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그 23년 넘은 장기 방치물이죠. 예. 그러니까 짓다만 예. 골조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야말로 부족한가? 흉물이죠. 네. 예. 근데 안양역에서 내려오면 네. 첫 번째 마주치는 건물이죠. 아유. 그 건물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짓다만 그 건물을 방치를 해놓으면 그대로 예.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네. 철거할 수 있는 아. 법적 근거를 네. 만들었습니다. 어. 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이걸 기초자치단체로 음. 주체를 바꾸게 했고요. 안전에 문제가 네네. 있고 미적 가치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엔드를 오화로 바꾼 겁니다. 아. 말씀해주신 법안이 그러면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인 맞습니다. 거죠? 예, 예. 네, 여기서 정비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철거 조건을 변경하셨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변호사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지금 설명을 예,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아 정비 사업의 주체가 시도지사, 광역단체라면 이걸 기초단체로 내려야 이거 빨리 그렇죠.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는 것고 철거 조건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췄다 이런 예, 사실은 파악이 되는데요. 마음이 아픈데 네. 이런 유사한 경우 예, 예. 우리 뭐 건물주 포함해서 예. 이 자본을 갖고 있는 어. 분들이 좀 더 예를 들면 공공성에 대한 고민도 예. 앞으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예, 예. 아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강만소의 45개 해결된 것 그 이후에 46번째 문제가 아니었나. 아니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지역 현안을 진짜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 예. 의정활동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더불어서 올해 포부까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끝나고도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고 네, 싶고요. 네. 네. 내 아이들에게도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요. 끝나고도 안양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시대 문제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문제, 격차 해소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네네네. 그리고 기후위기 포함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꼭 풀어야 될 부분들을 국회의원 한 명이 갖고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 미약할 수 있지만 역사적 소명 그리고 시대적 소임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대안을 준비하는 그런 강독구가 되고 싶습니다. 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강덕구 의원님, 예,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예. 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처럼 변함없이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적 변호 속들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자,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워낙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뭘 제일 많이 쓸까 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깨떡. 가만히 있다가 깨떡 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보내면 불안하거든요, 답을.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불안해. 맞습니다. 저는 전체 무음이라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어쩐지 있습니다. 답이 별로 없더라. 답이 늦어 항상. 전체 무음이에요.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웬만한 연락은 다 깨톡으로 하고요. 네. 심지어 일도 요즘엔 깨톡으로 맞아, 많이 맞아. 하잖아요. 게다가 뭐 그룹별로 단체 톡도 워낙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일도 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진짜 최근에 웃긴 경우가 네. 스페인에서 온 사람이에요. 네. 스페인 친구예요. 네. 근데 계속 나한테 이제 스페인어로 문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네. 막 한번 보자 어쩌고 막 네, 계속 하다 네. 내가 요즘 바빠 뭐 이러다가 내가 무슨 문자를 뭐 무슨 언제 약속 날짜 있는 긴 한국 문자예요. 네. 이거를 다른 친구한테 보낸다는 걸 그쪽한테 간 거야. 근데 네. 나중에 까먹고 있었어 어머. 나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스페인 친구가 네. 한국 문자로 네. 처음으로 나한테 한국 문자로 그날 좋아요 이렇게 온 오. 거야. 깜짝 저는 놀랐어요. 예전에 네. 소개팅을 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네.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카톡을 친구한테 보내는 걸 아하,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아, 이거 난감하다, 진짜. 빨리 깨닫고서 이제 삭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업데이트 안 해놓죠. 안 되잖아. 나에게서만 삭제되는. 어머나. 아, 너무 최악의 상황 벌어지는 아무튼 거죠. 네. 진짜 야. 에피소드가 많네요. 많네요, 우리가. 많네요. 많아. 야, 정말. 이 얘기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자, 요즘에는요, 군대에서도 휴대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대 동료들끼리 단톡도 있다고 하는데 군인들은 톡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병장이 옆에 있는 이병한테 아. 굳이 말로 안 하고 김이병 라면 좀 끓여올래? 근데 깨톡! 사연이 말이죠. 군대 단톡방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우리 부대 새로 오신 중대장님께 모두 인사! 필승! 중대장님 환영합니다! 그래, 제군들과 함께 앞으로 지내게 될 김 중대장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깨떡! 새로운 우리 중대장 면상 무슨 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러게 우리 중대장 나이가 내일 모레 환갑이 다 되어 보이냐? 깨떡! 세월을 정면으로 맞았어. 야, 관상도 보아하니 돌머리 같아. 머리가 안 돌아가게 생겼어. 깨톡. 그래? 그래도 중대장님인데 그럴 것 같지는 않던데. 깨떡! 야, 딱 보면 모르냐? 슈퍼 노안에 머리는 안 돌아가고 사병이면 바로 고문관이야. 일병 박태랑과 구군법, 김법도는 동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중대장에 대한 뒷담화도 하게 됐는데요. 며칠 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으아, 이게 뭐야? 내 간물 때 누가 청소했어? 우리 제니 사진이 왜 찍혀 있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해놨어? 아, 제니님 사진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그게 어제 태랑 이병이 청소하다가 그만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시야? 우리 제니님 사진을 감히 박태랑이가 찢었다고? 아닙니다. 어제 그 김법도 이병이 제 대신 관물대 청소한다고 하다가 찢어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야? 너든 누가 있든 너네 둘 다 모두 연병장 10바퀴씩 돈다. 실시! 신병장님, 저는 진짜 아닌데 억울하지 말입니다. 신병장님! 아, 진짜. 네가 어제 신병장님 관물대 청소하다가 제니 사진 찢어 먹었잖아. 왜 거짓말을 해? 아, 그 미안해. 갑자기 신병장이 출근하니까 무서워서 그랬어. 아이, 그 동기 좋다는 게 뭐냐. 우리 나란히 연병장 뛰면서 전우회를 좀 다져보도록 하자. 콜? 야, 너처럼 의리 없는 놈이랑 전후에는 무슨 가만 안 두겠어? 이 사건으로 박태랑 이병과 김법도 이병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고 이튿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누가 태랑이를 부대에 신고했대. 지금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 뭐? 그게 뭔 말이야? 나를 신고? 날 신고할 게 뭐가 있다고? 야, 우리 저번에 톡에서 중대장 욕한 거 있잖아. 그걸 세상에 캡처해서 누가 보고 있다는데? 뭐? 야, 그거 누가? 설마 혹시 법도 이놈의 자식 네가 신고했냐? 그래, 연병장 전우야. 내가 전우회로 신고했다. 왜? 중대장님 돌머리라고 욕한 거 맞잖아. 넌 내가 안 한 것도 했다고 했는데 난 있는 사실만 전달했으니 이 정도면 양반이지. 너 콩밥 좀 먹어봐라. 야, 뭐? 야, 나란님 욕도 한다는데 톡에서 중대장님 흉좀 본 걸 갖고 신고를 해? 야, 콩밥 좋아하시네. 난 죄가 없어. 따져보자. 야, 군대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됐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병사들도 오후 6시부터 취침 전까지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요즘에 이제 뭐 핸드폰을 통한 도박 문제라든지 아이고. 아니면은 뭐 SNS를 통한 보안 문제가 상당히 네네.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그 이렇게 단톡으로 인한 문제가 좀 발생도 하기도 하고요. 네, 예.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단톡방에서 상사 뒷담화를 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까 싶은데 정말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상관 모욕죄라고. 그래요? 예, 군형법 64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번 사연은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또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실형이 돼? 네. 세상에. 그럼 정말 이 상사를 욕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군대 시절에 사실은 이렇게 뒤에 모여가지고 상사 욕하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러네. 네. 사실 근데 이런 처벌은 이제 군법에 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실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모욕이나 뭐 명예훼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네. 거의 대다수가 이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군에서는 아무래도 기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관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재판까지 간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이번 사연에서는 이제 톡으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욕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단둘이 있을 때 네. 이렇게 상사 욕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는 뭐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신 변호사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욕했을 때 처벌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공연한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이 있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상사와 나와 단둘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아서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네. 전파성 이론을 적용을 해서 네. 이 공연성이라는 것이 그 당사자가 아닌 네. 제3자에게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둘이 얘기를 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는 공연성이 인정되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단둘이 소근소근 이제 상사 욕하는 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아찔하네요. 네. 그러니까. 김현욱 아나운서는 어때요? 그 상사 욕 좀 많이 했죠? 군대 있을 때. 저도 이등병 때 많이 맞았거든요. 웃음 안 되는. 초반에 저도 그래요. 처음 가면은 새벽에 그 불침번 불러가지고 네.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이름 다 외워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때는 사실 긴장해서 누구 욕할 그런 네. 정신도 아니, 근데 없어요. 그런 네. 경우에 좀 사실은 지나야지. 또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해서 외우게 된다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 없이 음. 둘이서만 욕하는 거는 증거가 안 남잖아 사실. 그리고 그거는 발견해도 열차례로 끝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남. 깨똑이 안 남고 병사들끼리 그냥 욕하는 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는 걸릴 일이 없겠죠? 아니요. 증거가 없 나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네. 아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그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들은 사람. 그 들은 사람의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네, 진술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디지털 증거만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술 무섭네. 증거라는 예, 예. 엄청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 우리 때는 좋았어. 핸드폰이 없어서.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진술 증거도 증거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진술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뭐야 하면 어떡해? 진술 증거가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빙성의 문제인데 네. 그럴 경우에는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정말 어떤 무슨 모해할 사정이 있는지 네.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병사들 사이에서 병사들 간에도 혹시 이게 뭐 상관모욕죄가 될까? 네. 같은 병이잖아. 그것도 네. 돼요? 네, 이런 병끼리도? 이런 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네. 대법원에서 마침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부대 지휘 및 관리, 병영 생활에 있어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이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서
모두 병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상관 모욕죄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분대장은 상관에 속하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있는 내가 이병일 때 일병은 욕해도 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분대장만 된대잖아. 분대장. 네, 분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재밌네요. 예. 자, 이 상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벌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실형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 군 검찰이 네. 이 병을 기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어.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끝내줄 수도 있고요. 뭐 군사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이게 선고를 유예해주면은 실형으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빨리 잘못했을 때는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실수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군 안에서 네. 상관 혹은 이제 옆에 있는 장병들하고 네, 얼마나 네.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지를 네. 또 보여주는 판례가 아닌가 싶기도 네. 하네요. 그러니까. 자, 새로워진 군 문화. 이 속에서도 이런 돌발적인 변수, 또 여기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 팀장은 이제 민방위 끝났죠? 전 다 끝났어요. 이제는 끝난 지 2년 됐고 나는 언제 끝난지 생각도 안 나는데. 이제는 뭐 나라의 부름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훈련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위반 사항인데 이런 네. 거 없이 다 끝내셨네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요즘에는 이제 그 온라인 교육 같은 거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네. 2020년부터 네. 그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됐었는데 네네네. 이게 올해부터는 아예 전환이 된다고 해요. 네네. 일부 지역 안에서 그렇게 온라인 시범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간 민방위 교육을 1년에서 4년 차 해마다 집합교육과 참여형 맞아요, 교육을 4시간씩 실시해 왔는데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 훈련, 사이버 참여형 교육을 1시간씩 받아야 했는데요. 올해부터 민방위 교육도 비상소집 훈련이 사라지고 3년 차 이상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대상으로 이제 실시했던 비상 소집 훈련은 사이버 교육으로 아예 대체가 되고요. 3, 4년차 대원은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에서 2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이 되는데 다만 이제 1, 2년차 대원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4시간 집합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이제 코로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네.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다들 이제 민방위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예비군과 좀 다르게 술, 담배 위험성 같은 이제 교양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조는 경우도 많고 네, 학교에 맞아요. 가서 출석 부른 다음에 잠깐 서 있고 그 이야기 듣다 오는 경우들도 네.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네. 이 민방위 교육으로 스미싱 문자가 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담당 기관으로 꼭 확인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별별 네. 사이가 다 있네. 네. 저는 최근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갑자기 문자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쌍둥이 아이들이 잘 있는지 동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봐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네.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스미싱 아니야? 그러는 어머.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전화해봤더니 실제로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거를 확인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그 정도로 관리를 예, 하는군요. 유치원에 갔다가 오고 아. 이제 방학 시대고 뭐 이러면은 네네. 그거 확인하더라니까요. 아이들이 제대로 있는지 아이들 좀 보여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스미싱이 많으니까 이것도 혹시 그거 아니야? 또 이런 걱정이 됐는데. 전화해보는 게 제일 그러니까 필요하군요. 누르지 그 말고. 자치센터나 네. 또는 그 공공기관에다가 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이 국방의 의무를 비롯해서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헌법 준수, 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지키려면 또 잘 알아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궁금하다면 저희 법대랑과 함께 쭉 가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꼭 알아둬야 하는 법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외치면서 마무리하죠. 알면 당신도 법대랑!